봉사를 이제 오늘부터 한 6개월까지 하게 됐습니다. 봉사는 이 수산집에 이제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기 별도로 나와 있지 않고 이 종류의 수산집에 동사란 부분이 동사분기라는 식으로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단군봉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려시대까지의 역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이제 수산집 동사분기의 첫 번째가 단군봉기인데, 단군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민족의 역사가 시작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단군봉기인데요. 제가 이 자료집을 작성하면서 분량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이 동사분기의 원문, 동사분기 단군봉기의 원문은 아주 간단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원문을 해석을 해보시고, 맨 뒤에 보시면, 맨 뒷장에 보면 이 동사분기 원문이 있습니다. 동사분기의 단군봉기 원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이렇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조선왕 그 단군이라는 조선왕이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신인 환인이다. 환인은 서자가 있었는데, 그 서자의 이름을 환웅이라고 한다. 이 환웅은 태백산에서 거처에 있는데, 그 신웅의 기저구를 통해서 박달나무 아래에서 단군을 낳아서 이름은 곧 단군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내용은 사실은 이제 삼국유사에 있는 내용이고요. 동시대에 여러 그 사람들이 또 같은 이런 내용의 글을 많이 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종희가 수산집에 이 내용을 인용한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단군의 이런 그 출생에 대해서 혹자는 그 단군은 왕검이라고도 불리고, 또 혹자는 성을 환시라고도 했다. 단군의 시기에 동화라는 말은 이제 뒤에 아주 자세히 설명드리겠는데, 아주 여기서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동화에는 동쪽의 중국, 동쪽의 중화, 그것 우리나라를 얘기하는데, 고대의 조선에는 군장이 없었다. 그리고 백성은 아주 무지몽매했다. 치몽이라는데 아주 무지몽매했고, 금수와 더불어 무리지어 살았다. 금수와 같이 무리지어 살았다. 그런데 단군이 그 백성들을 가르쳐서 편발개수, 머리를 닦고 머리에 가시나 이런 관을 쓰고 모자나 이런 걸 쓰는 건다, 이런 걸 시켰다. 이 과거에 있어서 이 편발개수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국의 사설을 보면 중국을 이제 나눠서 중국을 중심을 천하의 중심이라고 보고, 자기들은 중심에 있고 변방으로 나가면서 점점 이제 야만의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잘 멀리 있는 모르는 나라는 아주 야만국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산해경이라는 책에 보면 멀리 떨어진 나라는 다리가 여러 개이고, 머리는 동물의 머리고 몸은 사람입니다, 이런 그 기재들이 있는데, 그건 먼 지역의 그 야만의 상태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서 기재에 보면 특히 머리 모양 같은 거는 야만을 상징하는 하나의 그 과거의 머리 모양 같은 건 야만을 형성하는, 야만을 표시한 하나의 이런 그 현지적 징표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적의 관한 기록에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이 편발개수였다는 것은 이제 문명화된다, 이런 개념을 쓴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군신의 구별, 임금과 신하, 남녀의 구분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음식과 거처에 절도가 있게 되었다. 이때 도당시가 중국에서 나라를 세웠는데, 단군도 이때부터 개국을 했다. 그런데 이때가 바로 이제 무진년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무진년은 이제 2333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무진년을 말합니다. 9년의 홍수가 일어났을 때 폐행호에게 명해서 높은 산과 큰 하천을 안정시키고, 우수에 이르러 백성들이 거처할 곳을 만들었다.
단군은 모두 수천 년, 수천 세를 살았다. 그리고 돌아가셨다. 아들 부루가 그 지위를 이어받았는데 여기 이제 갑술지대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 이제 그 부루가 우공이 이제 우회가 도산에서 그 모임을 가진다. 제후들의 모임을 가질 때 여기에 조공을 갔다. 부루 이유는 세계나 연보가 소실되어서 전하지 않는다. 혹자는 말하기를 단군은 죽지 않고 상나라 무정 을미년에 아사달 산으로 들어가서 신이 되었다고도 한다. 혹자는 또한 주나라 시기에 이르러서 기자를 피해서 장당경으로 들어갔는데 그 나이가 처녀세가 되었다고 한다. 단군은 평양의 언덕에 거처했는데 은나라 주나라 사이에 후세 자손은 백악으로 옮겼다. 은나라 주나라 사이에 후세 자손들이 백악으로 옮겼다는 얘기입니다. 단군은 1508년 동안 재위했다. 기자가 팔조로서 가르치면서 그를 이어서 동화를 다스렸다. 그러므로 그 뒤에 풍속이 바르게 되었다. 그 다음 문장은 이제 예사시왈. 이 부분은 이제 그 위에는 이제 그 이종희가 단군에 대한 그 역사를 쓴 겁니다. 여러 자료를 모아서 역사를 쓰고요. 밑에 예사시왈 이렇게 한 것은 예사시는 곧 이제 이종희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한 건데 이건 이제 그 역사서에 보면 뒤에 찬이라고 해도 이제 거기에 자기 의견을 덧붙인 겁니다. 예사시왈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뜻이죠. 나는 이종희 자신은 이렇게 본다. 그 우화지제 이건 이제 요나라 우나라 하나라 이 시기를 말하는데 이때 천하에는 군이 있었다. 임금이 있었다. 그러나 동방의 임금은 단시에서 시작되었다. 이때는 이제 요나라와 함께 시작된 것이다. 이 까닭은 무엇인가? 이제 의문을 던지고 여기에 이제 그 답을 하는 겁니다. 서씨 통감, 서거종의 그 통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신라와 고려, 거기 보면 이제 독재, 라려, 이하 이렇게 신라와 고려 이하만 서술되어 있다. 그리고 잡기, 원, 단군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건 이제 잡기, 필원 잡기라는 건데 필원 잡기에는 단군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그 문장이 이렇게 그 단군을 여기다 언급했는데 그 문장이 경전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 보면 기, 문, 파, 불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밑에서부터 다섯째 줄 가운데 부분입니다. 이 잡기, 언, 단군 다음에 기, 문, 파, 불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문장이 바르지 못하고 불경이라는 것은 경전에 맞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기, 문, 파, 불경 진신선생 난원지라는 이 문장은 사기에도 이렇게 똑같은 거의 표현이 있습니다. 사마천 사기에 보면 이런 문장 표현이 나옵니다. 이종의 이 수산집 동사 부분을 보면 그 체제도 그 사마천 사기에 그런 체제를 많이 땄고요. 거기 나오는 문장들도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문장들이 많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그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이 잡기 원 단군 다음에 기 문파 불경 진신 선생 난원지라는 것은 그 문장이 바르지 못하고 경전에 맞지 않아서 진신 선생이라는 것은 오늘날 그 조선시대로 말하는 사대부입니다. 사대부들이 그것을 언급하기 꺼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군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경전에 맞지 않는다 해서 그 사대부들이 언급하기 꺼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부식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마지막 부분에 김부식이 전하는 천신
김부식 소전 천신, 소전 천신이라는 김부식이 전하는 천신, 신시, 천부삼인, 단군 연세 이런 것에 대해서 유자들은 대부분, 유학자 대부분은 믿지 않았다. 유자 다 불신, 유학자들 대부분은 믿지 않았다. 여기 이제 여자가 나온다. 그래서 나는 일찍이 이 여는 이제 이종이 지시를 말합니다. 나는 일찍이 만이산에 단군의 제천단이 있다고 들었다. 구월산에는 구월산도 삼성사, 구월산에는 삼성사가 있다고 들었다. 그리고 기동류, 고소위, 당당경자 이렇게 했는데 이건 그 동쪽에는 옛날에 소위 그 당장경이 있었고 왕왕유가 기상은 이건 이제 때때로 그 위에 아름다운 기운이 있었다고 들었다. 이건 이제 그 이종희의 체험입니다. 자기가 이제 만이산엔 단군 제천단이 있다고 들었고 구월산엔 삼성사가 있다고 들었고 그 동쪽에 예전에 말하는 소위 그 당장경이 있다고 들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아름다운 기운이 그 위에 있었다고 때때로 그 위에 아름다운 기운이 있다고 들었다. 총괄적으로 보건대 총지불이 이렇게 썼는데 그건 이제 고대 언어 중에서 총지불 중국에서는 요컨대 뭐 이런 표현입니다. 총지불이 그러니까 부정하는 말은 아니고요. 내가 전반적으로 보건대 요컨대 사가 소론자 근시 이건 이제 사가는 그 서고정의 호입니다. 사가라고도 하고 서고정이 호를 사가라고도 하고 사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가가 말한 것들이 틀리지 않는다. 크게 틀리지 않는다. 서고정이 쓴 것들이 크게 틀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여관 중국고사 여는 이제 이종희를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중국의 고사 옛날의 그 역사들을 보건데 그 기표견 단군 왕검 지명 장의 이건 이제 그 표현이 그 나타내는 것이 단군 왕검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었다. 중국 고사에서 단군 왕검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표견 이건 이제 기표견으로 읽기도 하고 기표현으로 읽기도 하는데 이제 이거는 우리 법률 용어에서도 기표견이라는 얘기 나옵니다. 표견이라는 얘기 나오죠. 표견이라는 얘기가 무슨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 이렇게 대표하는 이런 식 그런 표현인데 기표견 단군 왕검 지명장의 단군 왕검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었다. 개 단군 수성인 대체로 대략 그 단군은 처음으로 나타난 성인이다. 중국으로 말하면 중국에서는 제중국 기복희 신농지군호 중국으로 말하면 복희나 신농과 신농의 인근과 같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뒷부분은 고기에서 옛날 기록에서 글의 뜻이 매우 좀 사리에 맞는 것, 바른 것들을 발췌해서 간추려 모아서 이 본기에 본서의 본기에 첫머리로 듣는다. 그럼 이제 그 해석판을 제가 앞에 써놨는데 맨 앞장 보시면 거기서 또 다시 이렇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첫 부분 조선의 왕을 단군이라 하는데 그의 할아버지는 신인 환인이라고 한다. 환인에게 서자가 있으니 환웅이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잘 아시는 삼국유사에 나온 부분입니다. 근데 저 환인, 환웅, 단군으로 이어지는 이런 이제 체계를 역사 체계를 이제 쓴 겁니다. 그런데 여기 서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제 서자는 이제 왜 서자라고 했을까 했는데 이제 신에서 신의 단계에서 이제 인의 단계 신인의 단계로 가거든요. 신의 단계에서
여기 보면 이제 그 할아버지는 신인 환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신의 역사에서 인간의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신인에서 인격을 좀 더 넣어주기 위해서 오히려 이제 그 하늘에 있는 사람보다는 이제 서자로서 이제 땅으로 내려온다는 개념이 있을 겁니다. 이건 이제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왜 서자라고 했을까 하는데 이건 앞으로 더 연구할 과제입니다. 이제 환웅은 태백산에 살면서 신웅의 기로 신웅의 기 여기 이제 이종희가 이 동사 단군문교를 쓰면서 신웅의 기로 박달나무 아래서 군을 낳았는데 단군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신웅의 기라는 이 한마디, 신웅의 기적이라는 이 한마디로다가 삼국유사에 나오는 또 조영기 나오는 내용을 아주 압축시켜 놓은 겁니다. 그 자세한 얘기 안 나오죠. 뭐 거기서 마늘, 쑥 이런 거 먹고 뭐 호랑이 금 나오고 뭐 이런 얘기들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걸 갖다가 이 이종희는 동사 단군분기에서 이 신흥의 기로 단군을 낳은 과정을 그냥 딱 압축해서 써놨습니다. 그렇지만 이 동사에 이 단군과 관련한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뒤에 가면 신사지라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는 이 단군 신화 내용이 구체적으로 써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앞부분의 단군 분기에서는 그런 얘기를 아주 한마디로 딱 압축해서 뭐 그런 다 아는 얘기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사실 이 이종희가 동사분기를 쓰던 이 시기가 이제 1700년대잖아요. 1700년대에는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많이 알려져 있었죠. 이조실록을 보면,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세종 그 이전부터 단군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단군 기자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얘기들은 이미 학자들, 이 당시에 이런 이종희가 쓴 수산집을 읽을 정도의 학자들은 다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신웅의 기, 환웅이 단군을 낳는, 잉태하는 이 과정은 자세하게 쓰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단군의 이름을 왕검이라고 했고 성이 환씨라고도 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 환씨라고도 했다. 이건 또 여러 가지 다른 견해가 있죠. 단치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또 얘기하죠. 조선의 왕을 단군이라 했는데 그의 할아버지는 신인 환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했는데 환인이 환인 그 사람 이름이 아니라 환국이라고 옛날에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게 환인이 됐다 했는데 이 이종이 동사의 신사지 부분에 가면 환국이라는 이 글자가 나옵니다. 환국이라는 글자가 나오거든요. 환국이라는 글자가 분명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환국이라는 그 나라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그건 이제 나중에 다음 다시 동사를 얘기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그 다음 둘째 문장은 단군 시대에는 동화의 군정이 없고 백성들은 무지몽매하였으며 군수와 더불어 무리지어 살았다. 단군이 비로소 백성들에게 편벌개수를 가르치니 임금과 신하,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있게 되었고 음식과 거처에 절도가 있게 되었다. 이 내용은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자세히 검토해 볼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동화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동화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동화라는 표현은 여기 이제 제가 이 자료들에 아주 길게 줄을 달아놨습니다. 안 읽으셔도 되고요. 이 동화라는 표현은 사실은 중국에서 우리 당시의 조선을 지칭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중국에서 우리 조선을 갖다 동화라고 부른 적은 없고요. 이건 우리 자칭입니다. 당시에 우리 조선 사람들이 자칭입니다. 예전에 그 동이란 개념이 있는데 이 동이란 개념도 그건 자칭이 아니고 타칭이죠. 중국 사람들이 이쪽에 이제 나중에 동한 이후에 이쪽에 동쪽에 살던 사람들, 산해관 이쪽에 이동에 살던 사람들을 동이라고 그러는데 동화라는 개념은 그 개념이 아니고 중국 사람들이 고대 중국인들이 우리 동쪽에 사는 우리 지금의 조선 사람, 한반도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동화라고 본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자칭입니다. 이 중국 사람들은 이제 자기네들을 중국이라 그러고요. 중국이라 그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여기에 이제 파하, 중화, 뭐 파하, 중화, 뭐 여러 가지. 근데 이제 그 중국 한 개념은 중국이라는 개념이죠. 중국이라는 개념이고 중화라는 개념을 씁니다. 이 중화라는 개념을 쓰는데 이런 것은 이제 중국의 그 고대 그 사상, 자기네들이 그 문명관, 대관을 반영한 거거든요. 중국은 자기네들이 천하의 중심으로 봤습니다. 천하를 갖다가 보고서 천하를 설정해놓고 자기네들이 이 중심에 있다고 봤죠. 이 중심에 있다고 봐서 끊임없이 자기네들의 그 밖으로 외곽으로 영역을 확대시킨 겁니다. 그래서 확대시키면서 이제 중국 이에 이제 뭐 이쪽에 이제 이들이 있습니다. 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엔 동이가 있고 뭐 이런 식입니다. 이쪽에 있는 남만이 있고 여기 이제 북융, 뭐 서융, 북적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돼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런 그 사방으로 뻗어가는 이런 것들의 기준은 뭐냐면 문화라는 겁니다. 문화. 이제 문명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밖으로 나가면서는 점점 문명이 약하다고 보는 겁니다. 문화가 아주 낙후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그 얘기나 얘기 주소 뭐 이런 책들을 보면 그 사방에 이적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이는 뭐 어떤 특징이 있고 남만은 어떤 특징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나오는 표현들이 뭐 머리를 풀어헤치고 문신을 하고 뭐 그릇들을 사용하지 않고 옷을 입지 않고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문명한데 이 밖에는 문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아주 이 자기네들이 본 이적 이에 또 먼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은 완전히 야만이죠. 짐승과 같다고 본 거죠. 이렇게 봤거든요. 이런 그 중국의 이런 관점, 천하를 설정하고 자기를 중국으로 보고 이런 관점 속에서 이제 중국에서 나온 게 이제 화이관이라는 거는 화이관. 화이관이라는 이런 관점이 나오는 겁니다. 화와 이를 대비한 이런 관점이 나오고 이 화이관이라는 것이 중국의 역사, 문명관의 중국의 역사관, 문명관을 고대 사회를 틀어서 중국의 역사관과 문명관을 좌우하던 기본 논리입니다. 화와 이가 있었다. 이런 아주 뚜렷한 부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동화라는 개념을 여기서 쓰지만 이 동화라는 개념은 뭐냐면 우리 그 조선이 예전에 이제 고려시대 지나고 유학이라는 것, 중국의 문화에 많이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로 지배층을 중심으로 어떤 사상이 생기냐면 이쪽이 화이관에 따른 중화 사상을 가졌었는데 중화 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이 중국이 이게 중화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소중화라는 얘기를 합니다. 소중화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생기게 되거든요. 고려시대에 중국 말들 지나면서 소중화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저쪽 중국이 중화인데 우리는 소중하다는 이런 관념이 생깁니다. 특히 조선시대 들어오면서 이 관념은 아주 뚜렷해졌죠. 그래서 이 소중화에 맞게 그런 명칭이 나온 게 동화라는 개념입니다. 화하, 이 동쪽에 있는 중화라는 개념입니다. 동화라는 개념. 동쪽에 있는 중화라는 개념에다가 동화라는 말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화라는 개념을 쓴 겁니다. 이 동화라는 개념은 사실 중국에서 문헌 속에 아주 고대서부터 나와 있죠. 중국의 상서, 서경, 주서, 제10장 미자지명이라는 데 보면 이 동화라는 개념을 씁니다. 미자를 주무왕이 되죠. 주서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주무왕이 이에 그대를 상공으로 세워서 동쪽 중화의 땅을 다스리게 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미자가 주나라 무왕이 이제 이쪽을 쳤죠. 상나라를 쳤죠. 상나라를 쳐가지고 멸망을 시켰습니다.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황제의 후손은 어느 지역에 공하고 또 묘의 후손은 어느 지역에 공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이 미자의 그 세력들을 그 지금의 하남성 상부 지역으로 보내게 됩니다. 상부 지역으로 보내서 거기에 그 지역의 제후로 봉하게 되죠. 그 내용이 이 서경 제4편 주서 제10장 미자 지명에 나와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바로 이 미자를 보내면서 너는 가서 이 동화를 통치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이제 이 동화란 말을 쓰는데, 그러면서 동화란 말은 어떤 개념이었냐면 그 당시에는 자기나 중화 아주 좁은 범위였죠. 여기 이제 자료집 그 3페이지 보시면 그 지도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그 은상 문화권인데요.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하는 게 은상 문화권입니다. 뭐 나중에 이걸 뭐 엄청나게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막 얘기하지만, 실제로 당시에 은나라, 상나라가 있을 때 은상 문화권은 이 정도입니다. 그럼 여러 가지 보존을 통해서 확인한 거거든요. 이 은상 문화권인데, 이 은상 문화권에서 동쪽 지역을 보통 그냥 동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중화라는 개념의 동쪽에 있다고 동화라는 개념을 쓴 겁니다. 이런 개념을 썼었는데, 사실 이 그 당시 동화라는 개념은 뭐 동쪽 멀리 있는, 오늘날 뭐 조선 한반도에 있는 이런 나라를 지칭한 개념이 결코 아니었죠. 그런데 조선시대에 동화라는 개념을 이렇게 쓴 것은 이런 개념을 무시하고 소중화라는 개념으로, 우리 조선은 소중화라는 겁니다. 중국은 중하고 우리는 소중하다. 우리는 유일하게 이 뭐 저 청나라 뭐 이런 큰 나라를 지배하고 막 이런 큰 세력도 있지만, 우리 조선만큼은 그와 다르게 문명국인 소중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화라는 명칭을, 동쪽에 중국이다, 동쪽에 중화라는 개념으로 이 동화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선왕조실록을 검색해보면, 조선왕조실록을 찾아보면 동화라는 표현이 3군데 나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그 당시에 조선을 동화라고 표현한 이런 기록이 3군데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 조선을 동화라고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이 문장에서 단군 시대에는 동화의 분장이 없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문장은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 문제가 있죠. 단군 시대에는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청동기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청동기 시대부터 뭐 단군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이 청동기 사회라는 거, 우리 사학의 입장에서는 청동기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청동기 시대에 이렇게 되면 이제 사유재산이 생기고 계급이 생기고 이런 거거든요. 계급이 생기고 사유재산이 생기고 이러죠. 그럼 이 사유재산과 계급이 생기는 데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제도가 생기죠. 제도가 생기는 거거든요. 경제제도, 무슨 군사제도, 여러 가지 제도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군이 이런 출현한다면, 역사적으로 이런 국가로서 출현한다면, 당연히 이제 사유재산, 계급 이런 것을 전제로 한 제도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장이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단군 시대에는 동화에 분장이 없고, 백성들은 무지몽매하였으며 금수와 더불어 무지지어 살았다. 아주 이 표현은 사실은 어떻게 말하면 좀 사대적인 표현입니다. 왜 이렇게 당시에 이런 이종희가 동사분기, 단군분기를 쓰면서 사대적인 표현을 썼을까? 그 이유를 제가 여기에 좀 길게 써놨습니다. 여기 이제 이런 주에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당시 조선시대에 이종희가 이런 좁은 생각을 해서 우리 역사를 단군부터 설정했지만, 당시인들의 인식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당시인들의 인식의 한계. 당시 조선시대의 인식의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인식의 한계, 그것은 바로 아주 사대적이라는 겁니다. 지극히 사대적이라는 겁니다. 지극히 아주 사대적이라는 겁니다. 이 조선이란 나라, 당시 조선이란 나라의 가장 큰 특징, 특히 지도계층, 당시에 글을 알고 글을 쓸 수 있는 이런 계층들에 있어서는 아주 사대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종희가 주체적인 역사 관을 가지고 한번 써보겠다는 이 동사의 단군분기에서도 이 동화라는 개념을 쓰는 겁니다. 동화. 중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중화인, 중국의 동쪽에 있는 중화인 동화라는 개념을 쓰고, 여기 이런 글을 쓰는 겁니다. 분장이 없고, 당시 단군 시대에는 동화의 분장이 없고 백성들은 무지몽매하였으며
금수화도보는 무리지어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이제 중국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거든요. 이 중국에 비해서 아주 무지몽매하고 뭐 분장도 없고 금수화도보는 무리지어 살았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역사를 하는 입장에서 도구학 자료를 보면 그런 사실은 틀리거든요. 도구학 자료를 보면 중국이 지금 여기 지도에 나오는 은상문화권이 있습니다. 황하를 이렇게 끼고 은상문화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북경쯤이 있고 이쪽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홍산 문화권이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바다죠. 이게 가래가 이렇게 있고 한데 사실 고대 문화권에 있어서는 이 홍산 문화권이나 이쪽에 뭐 탄동의 대문구 문화권이나 이쪽에 앙소 문화권이나 이쪽에 이제 나중에 흑룡강 쪽에서 발견되는 이 고대 문화권 이런 것들이 사실은 큰 우열의 차이가 없습니다. 막 지금 중국에서는 이 홍산 문화가 당시에 더 발전된 문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표현 단군 시대에는 동화에 군장이 없고 백성들은 무지몽매하였으며 금수화도보는 무리지어 살았다. 이런 건 아주 잘못된 표현이죠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단군이 비로소 백성들에게 편발개수를 가르치니 임금과 신한 남자 여자의 구별이 있게 되었고 음식과 거처에 절도가 있게 되었다. 여기 편발개수에 대해서 줄을 달아놨습니다. 여기 줄을 좀 길게 달아놨는데요. 이제 고대 문명에 중국은 문명하고 밖으로 나가면서 중국 이외에 여러 가지 이적이나 다른 국가들은 야만했다는 이런 관점이 이제 중국인들의 역사관이었는데 고대 중국인들의 역사관이죠. 그래서 이 편발개수는 머리를 닦고 이제 모자 같은 거, 관 같은 거 쓰고 이런 것이 이제 문명의 척도처럼 얘기해서 이렇게 쓴 거죠. 그러나 이 편발개수를 했다 해서 문명화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국의 관점에서 이렇게 쓴 겁니다. 중국의 고대 이 중화 화이관에 따른 중국의 고대 역사관 문명관에서는 여기 이제 유럽이 있었죠. 유럽이 있었고 뭐 여기 일본이 있었고 그런데 유럽에 이쪽에 이집트 뭐 고대 문명이 있었잖아요. 이 고대 이집트 문명을 몰랐겠지만 중국의 고대 이 화해관에 따른 역사관 문명관의 큰 단점은 뭐냐면 자기들이 모르는 예계, 이 자기네들의 한계, 요 한계 밖에 모든 것은 야만이라고 봤습니다. 야만. 그래서 이런 야만의 척도는 뭐냐면 자기네들과 소통하지 않는 것은 야만으로 본 겁니다. 자기네들과 소통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 조선이 여기 당시에 있었는데 이쪽에 만약에 홍산 문화가 있고 여기 조선이 있다고 해도 이 조선이 자기네들과 소통하지 않는 이 상태는 자기네들이 조선을 어떻게 봤다 하면 이건 야만으로 보는 겁니다. 자기네들의 포섭돼서 들어왔을 때 자기 중화문화권에 들어왔을 때 야만을 극복한 걸로 인정해주고 그들 국가를 인정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중국의 거의 송나라 때까지 중국은 이런 중국 사람들은 고대 중국인들은 이런 역사관과 문명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장 잘 요약해서 적은 책은 이제 중국의 갈조광이라는 역사학자가 있고 이 역사학자가 쓴 이 책 고대 중국의 역사 사상과 종교 뭐 이런 책들이 있는데 이 책에는 그런 내용을 아주 잘 써놨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이 학자가 쓴 건데 복간대학에 있죠. 이 책 속에서 바로 이런 내용을 써놨습니다. 중국에서 화이관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그 다음에 화이관에 따른 중국의 문명관, 역사관은 어떻고, 그에 따라서 중국은 자기네들 밖에, 중국이라고 얘기되는 이 밖의 세계를 어떻게 인식했는가, 과연 그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런 것을 잘 써놨습니다. 이 제가 드린 자료집에도 몇 군데 그런 관점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문장은 도당시는 중국에서 나라를 세웠는데 또한 단군이 개국 주장 이렇게 합니다. 이거 아주 까다롭죠? 넘기기가 까다롭습니다. 개국 후 비롯되었으니 대략 무진년으로 한다. 이 무진년은 이제 사실은 삼국유사에서 보면 이련은 단군이 즉위한 해를 요가 즉위한 뒤의 요순 임금의 요가 즉위한 뒤의 50년인 경인이라고 이렇게 기록했었습니다. 본기에 다섯장이 이제 삼국유사 기 거기에 이제 딱 썼지요. 그런데 거기다 줄을 달았습니다. 뭐라고 줄을 달았냐면 요의 즉위 원년이 무진이므로 그 50년 뒤는 정사,
정사라는 겁니다. 정사요 병인이 아니다. 아마 틀린 듯하다. 이런 줄을 거기다 달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이련은 삼국유사 그 고조선 뒤1 고조선을 쓰면서 거기에 뭐라 쓰냐면 고기에 의하면 고기 이제 이게 무슨 책인데 어떤 기록인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이 내려오는 그냥 말인지 어떤 책인지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제 이련은 책을 쓰면서 고기에 의하면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쓰거든요. 그런데 이 삼국유사에 이제 나오는 단군의 즉위하는 해를 나타내는 이 표현을 보면 경인이라고 해놨는데 뭔가 이게 틀린 듯하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거기에는 경인이라고 써있습니다. 거기에는 경인이라고 써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볼 때 뭔가 틀린 것 같다. 횟수가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여러 학자들의 시기를 거치면서 검증한 결과 이제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게 2333년 무진이 맞다. 이렇게 해서 무진으로 그 이후에는 모든 거의 기록에 무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 공기에 따라서 또 다른 삼국유사나 그 이후 여러 기록에 따라서 2333년 서기전 2333년 단군 즉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바로 요의 즉위 원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중국 사학계에서 요의 즉위 원년을 중국 사학계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사실 중국의 학자들도 요의 즉위 원년을 거의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걸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집을 준비하면서 또 한참 찾아봤죠. 우리 여러 책들 자료를 찾아봤더니 요의 즉위 원년을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이 순, 무 이렇게 나오는 이건 이제 사실은 중국에서 전설시대거든요. 전설시대. 이건 전설시대거든요. 사실은 전설시대이기 때문에 이 전설시대에 관한 기념을 명확히 적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최근에 그 하상주 단대공정이라는 걸 이제 벌인 겁니다. 하상주 단대공정을 하면서 이제 이런 기념을 한번 바로 찾아보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서기전 2333년 이제 무진년에 단군이 즉위했다 해서 이제 그걸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저거에 대해서 뭐라고 옳다 그러다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면 자기네들도 모르니까 자기네들도 모르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 지금 찾아보면 그게 다르죠. 이제 어떤 학자는 2500 몇 년, 2557년, 어떤 2007년 막 이렇게 하는데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제 이런 무진이라는 표현은 이렇고요. 그 다음 이제 9년에 홍수가 났을 때 팽호에 명하여 높은 산과 큰 하천을 안정시켰으며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팽호라고 나오는데요. 이 팽호 다 아실 겁니다. 이 팽호라고 여기 이제 나오죠. 팽호 이렇게 어렵습니다. 팽호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팽호의 기재가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 기재에 대해서 벌써 그 조선시대에 많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기재를 거기다 놓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정북의 문집인 순환 선생 문집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10권에 동사문답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성호 선생에게 올린 글에서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최근에 어느 책에 보니까 우리 동사에 관한 이런 책들에 보니까 이런 내용을 썼다는 겁니다. 그 단군 시대에 물난리가 나서 팽호를 보내서 그걸 이제 하천을 평안하게 만들고 안정시켰다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보니까 이거는 한서 식화지에 나오는 그 팽호가 있거든요. 팽호가 어떻게 해가지고 조선을 멸망시켰다 창역을 넣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 표현을 보니까 이건 좀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정복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을 고찰하지 않고 이설을 세우기 좋아함이 이와 같으니 참으로 가소롭고 민망스럽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뭐 다른 분들은 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반박을 하고 이렇게 논쟁을 했습니다. 논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 뒤에 부분이 약간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분연의 홍수가 났을 때 태웅에게 명하여 높은 산과 큰 안정을 안정시켰으며 우수에 이르러 백성의 토정으로 삼았다. 이렇게 우수라는 이런 개념은 뭐 많이 쓰는 개념이죠. 너무 이건 명백하게 나오는 개념입니다. 이건. 우수라는 개념은 이제 지금 뭐 저 소국자를 쓰죠. 소머리입니다. 우수라는 이런 개념을 쓰는데 이건 너무 명백한 개념이기 때문에 더 논쟁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우수라는 개념을 여기서 썼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의 고대사의 영역을 이 동사분기 전편에서도 사실 좀 보증을 많이 안 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안정복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정복은 당시에 이 동사강목을 쓰고 이럴 때 안정복의 목적은 뭐냐면 당시에 잘못되어 있는 그 지리고증 이런 문화원 고증에 대해서 지적화가 그 책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안정복의 얘기도 좀 일리가 있습니다. 이 우수를 나중에 김수습의 시에도 인용하고 뭐 그러면서 결국은 어디로 잡냐면 그 춘천, 오늘의 춘천 부분으로 이렇게 잡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역사에 조금 이제 문제가 되죠. 우리 스스로 혼란을 자초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이 간부는 대략 나이 수천세에 죽었다. 아들인 구루가 물려받았는데 갑술년에 도산에서 하우씨에게 조회하였다. 이 사실은 뭐 이제 이 중국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중국사의 이 도산에서 우가 이제 제후들을 소집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우씨의 조회라는 도산지혜라는 건데 이 도산이란 지역이 안희성에 있습니다. 거기 가면 지금 유적들이 남아 있어요. 당시에 추정할 수 있는 도산지혜를 도산에서 그 제후들이 모이는 같은 유적이라는 것이 최근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제후들이 각자 가져온 물건들이 있어서 여러 지역의 물건이 한 군데서 발견되고 또 재단 같은 것도 형태도 발견되고 해서 거기를 도산의 모임 장소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도산지혜라는 것은 여기까지 보는 전설시가 나옵니다. 정말 그 전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 뭐 한강국에도 이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건 우리가 일단 그렇게 이해해야 될 겁니다. 역사를 꼭 역사화된 과정의 어떤 그런 전설적인 것으로 보면서 우리가 한 번 더 보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뒤에 지도를 한 장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 도산지혜에 대한 인문지리적 검토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이제 은상문화권이 나와 있죠. 은상문화권이 나와 있는데 이 은상문화권 이건 이제 제가 답사를 하면서 많이 이렇게 찍어본 점입니다. 이 은상문화권인데 사실 이 밖으로 여기서 이제 은상이 망하면서 주나라가 서거든요. 주나라가 서는데 주나라가 이제 그 강태공을 이제 그 제나라의 제후로 봉하죠. 봉하는데 제나라의 영역이 어디냐면 거기 은상문화권의 오른쪽으로 보면 그 바레만 쪽으로 보면 제수라는 강이 있습니다. 그 제수 쪽에 제수의 그 바레만하고 제수가 만나는 제수가 바레만으로 흘러드는 그 지점에 무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무체라는 지역이 제나라의 북방입니다. 제나라가 제환공 시기에 그 관자라는 책에 보면 제환공이란 그 아주 강력한 제후가 나타나서 중국의 패자 역할을 했거든요. 그게 서기전 600년, 600 몇천 년 경인데 이때 제나라가 가장 강대했을 때 제나라 북방 한계선이 어디냐면 지금 제수가 그 바레와 만나는 지점에 있는 무체라는 데입니다. 그건 역사 기재에 나오거든요. 제나라의 영적은 북쪽으로 무체에 이르렀다는 게 역사에 기재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주나라 시기에도 그 제수 북쪽으로 지금 뭐 황하의 그 하류 쪽으로 올라가지는 못한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 뭐 우리나라 시기에 그 도로를 그 조회에 파견했다. 이건 좀 약간 문제가 있죠. 제가 이렇게 이 동사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 역사에 있어서의 보통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역사학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오해가 있거든요. 그 오해에 대해서 저는 요즘 제 스스로 역사학을 공부하면서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뭐냐면 통설이라는 겁니다. 통설. 이 통설이라는 게 있는데, 역사학의 통설이라는 것인데, 이 통설은 이제 보편적으로 역사가 그럴 것이다 이렇게 통용되는 얘기죠. 그런데 이 통설에 대해서 또 오해하고 있는 것은, 통설이 그러면 그 당시의 그 역사 사실을 가장 그래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오해죠. 통설이 그 당시의 역사를, 어느 시기에 대한 통설이 그 당시의 역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라, 우나라의 역사, 그 다음에 어느 책에 나오는 역사를 전부 보면서 대개 나중에는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면 통설이라는 게 잡힙니다. 그렇지만 그 통설 자체도 아주 모순점이 있고, 통설은 일종의 다수에게 받아들여지도록 만들어진 이런 권위가 부여된 하나의 일종의 권력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꼭 역사 사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으로 반영하는 건 아니라는 점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중국에 얼마 전에 논문을 하나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건 이제 뭐냐면 숙신과 음료 관계에 대한 새로운 탐구. 무슨 사회과학 연구소에 이제 소장님으로 계신 분이 이걸 썼었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여기 우리가 숙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쪽 지도, 이거 지도가 좀 엉성한데, 이게 산동반도, 이게 산동이고, 이게 하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가면서 이제 이게 지금 하얼빈 쪽, 하얼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백두산이 있고 그렇거든요. 백두산, 여기 이제 조선이 이렇게 있고 한데, 보통 숙신을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요즘 통설로 얘기하다 보니까 숙신을 이 하얼빈 일대, 지금 이 백두산 북쪽, 이쪽을 숙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숙신을 왜 이쪽으로 잡았느냐, 그 근거가 뭐냐, 이렇게 되면 어디서 나오냐면 공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공자의 그 얘기, 공자가 어느 날 진체 이쪽으로 갔었는데, 거기서 보니까 궁정에 내가 한 마리 화살을 맞고 나왔는데, 그거 보니까 공자한테, 사람들이 몰라서 공자한테 가지고 가니까 이것은 바로 숙신의 화살이다, 이것은 숙신에서 나왔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건 숙신의 화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 이제 공자기를 숙신의 화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숙신의 화살. 화살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고대사서에 보면 숙신이라는 기록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그 진수가 삼국지를 쓰게 됩니다. 삼국지를 쓰게 되는데, 이 삼국지를 쓰게 되면서 음루전을 쓰게 됩니다. 이 삼국지를 쓰게 된 당시에 이 북방에 하얼빈 쪽에 지금 음루라고 있었거든요. 음루라고 있었는데, 이 음루전을 쓰게 됩니다. 이 음루전을 쓰면서 그 음루전을 딱 쓰다가 거기서 그 화살 얘기가 나옵니다. 음루에서 이런 화살이 발견되고, 이런 화살을 조공으로 같이 만듭니다. 이런 화살. 그런데 이 화살이 보니까 공자가 옛날에 말한 화살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공자가 말한 화살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게 숙신의 나라가 아니다, 딱 이렇게 쓴 겁니다. 그 뒷부분에 짧게 써놓은 거, 숙신의 나라일 것 같다, 숙신일 것 같다,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에 이제 삼국지 뒤에 후한서가 나오거든요. 이 후한서가 삼국지보다 뒤에 나오죠. 후한서를 쓰면서 뭐냐면, 그 뒤에는 여기에 숙신의 나라가 있었는데, 이 음료가 숙신 후예다, 숙신의 후예다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중국 학자들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역사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쓰죠. 그러나 이 학자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명백한 고고 합격자로 모든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그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군의 문제를 얘기할 때도 그런 겁니다. 단군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떠한 형식으로 통솔을 만들려고 해나갈 때 이종이나 뭐 이런 분들도 과거에 마찬가지였었는데 이런 분들도 하나의 통솔을 만들려고 해나갈 수 있었는데 그 통솔이 꼭 맞는 건 아니다. 우리가 앞으로 지금 이 이후에 더 많이 바로잡을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면서 이종이 동사 단군 보기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뒤에 나오는 아사다라의 얘기, 아사다라의 산으로 들어가 신이 되었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예사씨는 말한다 3페이지에 나오죠. 3쪽에 나오는 예사씨는 말한다. 이건 이제 예사씨가 이제 이종이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자기의 의견을 덧붙이는 부분이죠. 여기에 이제 또 대략 우하의 시대에 천하의 임금이 있은 지 오래되었다. 그러나 동방의 임금은 단치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요와 같이 건국되었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 이제 통감 얘기도 나오고 잡기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그 이종이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런 단군을 언급했는데 그 글이 바르지 못하고 경전에 맞지 않아 사대부들이 그것을 언급하기 꺼렸다. 여기 이제 그 뭐 한쪽 보시면 거기 진신선생이라고 썼는데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사마천 사기에도 이 진신선생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런 이제 고대의 사대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꼴을 꽂고 이런 건데 그런 이제 사대부들 고관을 얘기하는 건데 진신선생들이 그것을 언급하기 꺼렸다. 그러니까 조선의 사대부들이 이 단군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이제 뭐 학술적으로 논의하기를 꺼린 거죠. 사실 말하면. 그런데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거냐면 이제 이전에 삼국유사를 쓸 때 고기를 의하면 이렇게 썼는데 그 고기가 과연 책이었는가 아니면 전화전 내려온 얘기였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차원은 어떤 거냐면 이 글로 남기는 이런 일들이 과거에 있었고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또 입으로 전해지는 어떤 문화, 뭐 노래나 뭐 문화 그냥 우리가 쉽게 대중화된 어떤 이런 형태의 대중적인 매체로 전해지는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동화, 구전되는 동화처럼 단군에 대한 얘기도 두 가지가 유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단군에 대한 이런 전승되는 것도 문헌으로 전승되는 게 있고 또 예전서부터 문화, 말과 그 다음에 음악이나 뭐 그 제례 이런 걸로 전해진 두 가지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단 글로 다 전해지는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이 단군에 대한 이런 글들을 언급하지만 이 사대부들이 그것을 언급하기 어렵다. 김부식이 전했던 뭐 천신 뭐 이 뒷장은 4페이지 보면 신시, 천부삼인, 단군 연세에 대해 유학자들은 대부분 믿지 않았다. 물론 이 표현은 이종이가 잘못 쓴 겁니다. 이건 김부식이 아니고 김유신이죠. 이전이 삼국유사에 나온 얘기인데 여기는 어떻게 이종이가 쓰다 보니까 김부식이라고 썼어요. 이제 이게 사실 이제 삼국유사에 나온 얘기인데 이런 것들은 유학자들은 대부분 믿지 않은 겁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여기서 하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단군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글로 남기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분명한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전승이 되는 겁니다. 이런 문헌으로 전승되는 게 있고 또 이제 그 어떤 현지에서 여기 이제 뒤에 나오는 얘기에 이제 내가 일찍이 만이산에 단군 제천단이 있고 뭐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9월산에 삼성사가 있으며 그 동쪽에 옛날에 소위 당장경이라는 것이 있었을 때로 아름다운 기운이 그 위에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건 이제 이종이가 이제 문헌에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이제 듣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군에 대한 이런 제례나 다른 그 문화적인 이런 것을 통해서 전승되는 것들은 별도로 전승되고 있고 또 문헌은 문헌대로 전승되면서 또 계속 논쟁이 되고 있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이종이가 얘기합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그런 이런 얘기들이 서거정의 동국송감에서 얘기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동사를 이해하려면 또 몇 권의 책을 봐야 된다. 서거정의 동국송감,
또 흑만종의 책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된다. 그래야지 이 내용들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마지막으로는 단군난금이라는 이름이 중국 고사에도 드러나 있다. 이 복희와 신농과 같은 임금일 것이다. 그러면서 고기에서 옛날 기록들에서 다른 것들을 불러치워서 본계에 처음으로 담았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단군분기라는 건 이제 이종이 등사분기의 단군분기는 내용이 짧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근본적인 내용은 우리의 그 민족의 민족 국가의 시원을 단군에서 찾아서 정립하기, 역사를 정립하기 시작했다는 이유가 있고요. 물론 이제 그 내용은 우리가 비판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역사든지 그 단군에 대한 역사도 우리가 단군을 지금 우리 민족의 시조로서 보고 있지만 그 단군에 대한 기록들은 우리가 더 검토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자꾸 정립해 나가고 바로 세워야 돼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통설을 만들어서 그 통설이 통설로 계속 강요되도록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건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군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로, 열린 시각으로 계속 검토해서 더 바로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요즘 이제 제가 하는 저의 관심사는 이쪽에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의 요즘 관심사는 제가 하고 싶은 연구는 어떤 거냐면 이쪽에 그 문화권, 단군이 고조선이 존재했다면 그 고조선이 가지고 있던 문화권은 꼭 이쪽 문화권, 이 중화의 문화권을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것은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가 동사의 단군분기에서 살펴봤지만 보통 여기서 동화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그러면서 그쪽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아주 무지몽매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 시대에 이제 뭐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기자 다음 장이 바로 기자복리입니다. 거기 가면 완전히 이제 기자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가 문명화됐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인식에서 벗어나는 것이 일단 중요하지 않은가. 사실은 고고학적으로, 문헌학적으로 충분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쪽 문화권하고 이쪽 문화권하고 고대에 이쪽 문화권이 서로 종속되어 있던 건 아니었거든요. 특히 그 고대 사회, 청동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철기 시대까지 그런 것은 뭐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바로 중국인의 화해관에 따른 역사관, 문명관에 따른 역사고요. 우리가 단군의 역사를 앞으로 계속 더 정립하고 발전시키면서는 그런 역사관을 철저히 극복하는 우리 단군의 역사입니다. 두서 없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